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삶이 더 잘 풀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최고의 자리는 인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인복이 좋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독 인복 많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절대 피하는 8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큰 해로 돌아올 수 있다. 친한 친구, 연인,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 사람의 경험, 감정, 생각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상대를 다 안다는 생각이 감정 상하게 하는 참견을 부르고 때론 오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무례한 행동이다. 나에게 친근한 표현이 상대에게는 무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야 한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은 타인이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이 있다. 상대를 다 안다는 태도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오만함과 무례를 부를 수 있다. 참견하고 지배하려는 인상을 주기 쉽고 상처와 실수를 부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대를 다 안다는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방해하게 된다. 보통 상대를 다 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정으로 듣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방해되고 상대와의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인복이 달아나는 요인이다. 반대로 상대를 다 안다는 마음을 버리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기 마련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겸손함과 포용력,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인복이 찾아들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넓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것은 그 깊은 바닷속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채 겉만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진다. 인간관계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꽃피는 것이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얕고 허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시작이다.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선을 넘어 참견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실타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의 경계를 무심코 넘어서는 참견이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계를 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좋은 관계가 서운함으로 인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주겠지 하고 한 행동이나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못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친분이 있거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의 경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짐을 상대방에게 더욱 무겁게 만드는,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에서의 섬세함과 존중은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며 이 공간 속에서 각자의 자유와 개성이 꽃 피울 수 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허세 부리며 폼 잡지 않는다. 남이 말하고 있는데 다 안다는 듯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태도로 혼자 있어 보이는 척하고 뽐내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폼 잡고 있다고 말한다.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과시하는 자들은 사실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진 채 헛된 착각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 오만한 태도로 나는 달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폼 잡는다는 평가를 받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며 인간관계에서 큰 벽을 만든다. 직위나 자리가 자신의 가치라 착각하며 남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뿐이다. 진정한 인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직위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일시적임을 잘 알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과 인격에 더 중점을 두며 살아가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호감을 받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위나 권위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잠시 빛나다.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힘이나 권위 때문에 그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진짜 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본질, 즉 인격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살아간다. 그 결과 그들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는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사람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을 가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인복이 많아지려면 무조건 베풀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실천해가며 모두에게 베풀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인복이라는 복을 얻지만 일부는 오히려 화를 가져와서 인복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까지 베풀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곤 한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다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태도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인복이 좋아 행복한 일이 아닌 인복이 나빠 고달픈 일이다. 그것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복이 없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람은 가려야 한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 그는 사람의 가치를 따졌다. 유능한 CEO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 그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다.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망하게 하거나 함께 망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것도 사람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막연히 베푼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사람을 바르게 가려내는 능력, 즉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는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인간성,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판단 능력을 통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인복을 쌓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사람을 바르게 가려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요령 피우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들은 특별히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에게 큰 호의를 베푼 적도 없다. 인맥이 특별히 넓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자리를 알려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며 때로는 가장 친하다 자부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우리는 보통 인복이 많은 사람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내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내 행동과 성실함을 보고 돕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일관된 행동과 성실함을 보고 나를 신뢰하고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성실함은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관된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거리낌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행실이 좋았던 이런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고생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이들은 말에 특히 신경 쓴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그 자체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입을 통해 내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람들은 적을 만들거나 신뢰를 잃거나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조언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상대의 단점을 가차없이 드러내곤 하는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독이 된다. 우리가 하는 솔직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은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선호한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 생기는 마찰이나 오해를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무시하고 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자신의 말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말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런 자신의 말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와 적들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 되는 길이며, 즉,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7번째, 남을 깔보지 않는다. 이들은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인정하고 굽힐 줄 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왠지 싫은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이유는 나보다 잘나서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정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아가 상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억지로 눌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작은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다.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고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배우려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손을 내민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큰 힘을 창출해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법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인정하고 굽힐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인복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굽힐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물이 작은 그릇에만 가득 차 있을 때 그 그릇은 더 이상 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큰 그릇은 더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작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작은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으므로 더 이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그릇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8번째, 가식 떨지 않는다. 이들은 진심으로 남에게 공감한다.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공감 능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다행히 진심 어린 공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이미 상대방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몸과 마음을 통째로 그에게 집중하자.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을 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 자체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현하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다 등의 감정을 공유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를 더 신뢰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공감을 하는 방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복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피하는 8가지에 대한 지혜가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식당이나 카페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은 없으시오? 그리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입바른 말을 했다가 꼰대라는 말로 놀림받으며 공경에 처한 적은 없으시오? 그래서 노인들의 순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처지를 한탄한 적은 없으시오? 한때는 나도 요령이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달픈 삶을 살았지. 하지만 당신이 이것만 안다면 남은 노후를 무탈하고 평안히 보낼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말이란 꽃잎에 닿으면 한 마리 나비가 되기도 하며 칼과 무기에 닿으면 찢긴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도구로 쓰이기에 소중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인한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들이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간 쌓인 경험 덕에 더 많이 알며 상황을 간파하는 해안도 생기지만 가끔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두고두고 후회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평상시에 쉽게 말하고 편하게 해왔던 것, 다들 나 같을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쉽게 판단해왔던 것, 말할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말하고 보면 상대의 마음을 극명하게 돌아서게 만든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간과하고 있었던, 하지만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들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동네 마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트는 물건이 싸고 좋아서 손님이 많은 가게인데 언젠가부터 그곳에 가려면 일단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처음엔 유쾌하고 성실하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호객행위 업무를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딱히 말이 없으시다가 희한하게 호객용 마이크만 손에 쥐면 2시간은 기본으로 혼자서 떠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 행사할 때 물건 사라고 잠깐 떠드는 그 마이크입니다. 할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이런 날은 막걸리에 찌짐이를 구워서 먹으면 딱이죠. 부추에 파랑 양파도 넣고 오징어까지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은 다들 부침가루나 한 봉 사가는 건 어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아줌마, 그거 사지도 않으면서 사진 찍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근처에 경쟁마트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구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앞에 고구마 좀 봐봐요. 오늘 물건이 아주 좋아요.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마트 안의 상황이 쩌렁쩌렁하게 생중계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손님은 날벼락을 맞은 듯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를 든 할아버지 주변 1m 반경에는 손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이크 소리는 어찌나 높여놓았는지 손님들은 마트에 장 보러 왔다가 할아버지의 고막 테러에 어떻게든 살 것만 빨리 사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사야 할 것들을 까먹고 못 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자를 사러 온 아이들은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다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차가운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즐기는 호빵. 그래요, 오늘은 호빵이 세일입니다. 사면 살수록 이득인 호빵. 오늘은 호빵이 쌉니다. 그러니 많이들 사가세요. 그리고는 급기야 노래까지 부르는 할아버지. 마트는 어느새 할아버지 개인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지만 상대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였기에 누구도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읍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지역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버스 타고 와서 장도 보고 병원에도 들리고 마트에 와서 과자와 빵을 사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5일장이 열렸네요. 예전 5일장은 만물상회였어요. 과일전에 육전도 있었고 생선전에 이불전과 옷전도 있었지요. 그뿐인가요? 점집도 있고 대장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마트가 생기면서 5일장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제는 아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인사 독백을 멈추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할머니, 시장 뻥튀기만 사지 말고 우리 마트 빵도 한번 사 먹어봐요.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마이크 볼륨이 높았던 탓에 온 마트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잔뜩 인상을 구긴 채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주절거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빵을 사든 뻥튀기를 사든 뭔 상관이래? 뭐라는 거야? 안 살 거면 저리 가요. 왜 남의 가게 장사하는데 참견이요? 할머니는 가뜩이나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먼 길을 버스 타고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고막 테러에 신경까지 긁는 할아버지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직 귀 안 먹었으니까 마이크 소리나 좀 줄여요. 무슨 돛대기 시장도 아니고 아주 귀때기가 날아갈 것 같다고요. 뭐가 어째? 소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그래요? 아니, 사장은 뭐 한다고 직원 관리도 안 하고 가게를 이따위로 방치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고르던 물건을 던져버리고 곧장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요.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한바탕 마트는 난리가 났고 그것을 본 주민들은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싶었던지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 마트에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중
인간만이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소리를 내어 몇 가지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인간만큼 말로써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한 말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쓰고 살 수 있을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말이란 아주 단순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고부, 남녀, 직장 상하 사이에 모두 상위하달이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상위하달은 계층 사이에 규제된 언어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계 질서 쪽으로 본다면 분명 장점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상위하달 문화가 완화되면서 고정관념의 언어벽이 허물어지고 그로 인한 자유로운 문화가 꽃피우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끔 무조건적인 자유로 인해 사회에서는 상하 간의 언어 규칙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며 젊은이들의 잘못을 보고 바른 소리를 내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올해 80이 되신 지인 어르신이 후미진길을 걷다가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 서너시 노닥거리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나?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녀석이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더니 어이 꼰대, 네가 뭐 우리 할아버지라도 돼? 담배 한 갑 사줄 거 아니면 꺼줘. 라면서 세게 미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르신은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잘못 짚어 한참 동안 팔을 못 썼다고 합니다. 꼰대, 나 때는 말이야.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에겐 이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은 윗세대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의 말문을 막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차마 글로 쓰기에도 입에 담기에도 힘든 패륜적인 용어마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왜 어른들의 말에 귀를 닫으려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눈치를 봐야 할까요? 호주에서 살다 온 제 지인 말에 의하면 호주의 노인들은 한국에 비해 사회에 별로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다가 이웃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중 아무도 자신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노인이라 하여 소외되는 일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중년과 장년층 재미교포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국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벤치에는 노인들이 할 일도 없이 많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노인들에게 비행기를 타실 것도 아닌데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싫어하잖아. 그러니 달리 갈 데가 있어야지. 이 게시글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서 느낀 점이 이거였어요. 노인을 혐오하는 시대라고나 할까요? 처음에 엄마가 요즘엔 노인들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 땐 깔끔한 성격이신 엄마가 또 오버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카페니 식당이니 젊은 사람들 가는 곳은 확실히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맡아둔 테이블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힘드셨는지 잠시 걸터 앉으셨는데 그러면 그냥 좋게 자기들이 맡아둔 자리라고 하면 될 텐데 할머니를 눈에서 불이 나오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니 할머니께서 아이고 하시면서 절뚝이면서 움직이시는데 눈물이 울컥했었어요. 키오스크 주문만도 모자라 메뉴도 다 영어로 솔드아웃이라고 써놓고요.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니 우리 부모님도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저렇게 힘들고 외로울 텐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쩔 수 없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세대 간의 갈등은 커지고. 여기 미국도 그래요. 쇼핑몰 가보면 나이든 노인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로비나 이런 쪽에 체어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인종초월 노인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여기 미국이랑 다른 이슈죠. 미국은 모래 노인들이 젊은이 피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시원해서 가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노인들이 젊은이들 피해서 저런 데 가 있나요? 맞아요. 미국은 한국이랑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미국에 사는 건가 의심스러운 댓글이네요.
고급 식당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이 돈이 많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을 때 요새 인스타에서 유명한 카페에 갔었거든요. 아빠가 너무 좋다고 니들이랑 왔으니 이런 데를 와보는 거지 우리끼리는 이런 데 절대 못 온다고. 노인네들이 이런 데서 앉아있으면 영업방해된다고 싫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랑 성별, 지역이랑 빈부차의 교육 수준의 겉모습까지 한국은 참 편견에 갇힌 사회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 갔을 때 부모님 모시고 브런치 카페, 디저트 카페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피해의식이 있나 왜 저런 말씀 하시지?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인 부부가 가면 구석자리에 앉혀줘요. 여름엔 에어컨 바람도 안 닿는 자리예요. 저희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거 무료하실까봐 제가 양로원이랑 노인복지센터 열심히 알아보고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도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거기서 할머니들끼리 따돌림이 심하대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경로당 가기 싫어함. 80대가 70대 부려먹음. 경로당 할아버지 인터뷰했는데 젊은 노인들이 와서 청소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함. 이 댓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유독 왜 우리나라만 이런 노인 소외 문제가 두드러질까요? 서양권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살다가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물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듣고 쓰는 말투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경청을 하며 가볍게 호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과 대화를 해도 나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대 차이에 의한 갈등 또한 거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한편으론 박탈감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들은 100년 넘게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못 먹어 굶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은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 밑에서 챙김받지 못해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덕에 인생의 희생으로 얼룩진 부모와 상처 속에서도 잘 자라준 자식들 덕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들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는 눈부시게 발전한 도시 위에서 마치 큰 억만금을 갑을받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눈비비며 실감하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누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화합하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던가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인생을 바쳐서 당김에 뺀 쇳불처럼 벗어나자 무수히 많은 부작용들이 한 번의 본물처럼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요즘 같은 노인순환의 시대를 무탈히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절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다음은 단체 카톡에서 어느 분께서 재밌다며 올려주신 글입니다. 추석 잔소리 할인 행사. 대학은 어디 갈 거니? 5만 원. 취업은 했니? 10만 원. 연봉은 얼마니? 15만 원. 애인은 있니? 20만 원. 결혼은 언제 하니? 30만 원. 현금 환영, 계좌이체 가능. 이것은 그만큼 명절에 어른들에게 듣는 잔소리가 싫으니 질문을 할 때마다 대가로 혹은 벌금으로 돈을 받겠다는 우스갯소리이죠. 명절이 되면 타지로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면서 시골 마을의 분위기는 한껏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 다들 즐겁고 흥겹게 기분을 낼 때 나이 먹은 사람이 덕담이라며 저런 말을 던지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해도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 2030 세대에겐 이런 말들도 가슴에 비수처럼 팍팍 꽂히는 참으로 잔인한 말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엔 그래도 계층 이동 가능성도 있었던 편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도 할 수 있어서 자본 축적도 가능했죠. 그런데 요즘은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하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들은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분발하라는 덕담이 아닌 박탈감과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앞에 말드린 덕담들이 요즘은 고생을 해도 성공을 못해. 젊었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골병 든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런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고 연애와 취업,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덜 살아본 아이들이라고 해서 솜사탕 같은 연애를 왜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니 도저히 행복한 삶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빈곤한 일자리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장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명절이라고 찾아와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덕담 한마디가 참으로 아픈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불러서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 미리 준비한 봉투를 전하면서 찾아와줘서 고맙고 고생한다고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불평불만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제가 아끼는 그릇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과 대신 네가 이렇게 그릇들을 엉망으로 쌓아놓는 바람에 내가 그릇을 깬 거야 라며 저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너무 황당해서인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친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멀리했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사과를 해오기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안에선 뭘 어떻게 해도 친구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폭언을 듣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받은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도 곧잘 화를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며 걱정하고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고 하루 종일 하소연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의 주변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번엔 외롭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친구는 정이 많아서 사람을 따뜻하게 잘 챙기고 재주가 많아서 사람들을 일을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말도 재미있게 해서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불평불만하는 버릇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평불만은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권했고 친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말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결과 친구에게는 반복되었던 어릴 적 정서적 가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와 엄마, 오빠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친구를 침해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 친구의 내면에선 타인을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가족으로 인식하고 배척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친구는 주체할 수 없는 불쾌한 감정에 휩쓸리게 되었고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을 분출구 삼아서 불평불만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몇 년 동안 집중적인 가족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았고 나중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불평불만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주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친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대번에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또한 말이 많은 사람은 타인과 대화를 해도 진정성 있게 전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겉으로 웃고 있다 해도 실은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람은 필시 대충 건성으로 답을 하다가 얼른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사람들과 성의 없는 대화를 하고 나면 서로가 영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말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선량한 것은 알겠으나 평소에 그렇게 남들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루 종일 떠드는 게 낙이십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으실까 싶을 정도로 말이 많아서 마을에서 주최하는 반상회나 마을 모임도 이 할아버지 때문에 가는 걸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돗자리를 펴서 취미로 사주풀이를 한다고 하시길래 말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직업을 찾았다며 손뼉을 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사주풀이 일을 하시고부터는 하루 종일 말씀하시느라 입이 아프신지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족 모임이라도 갔을 때에는 남의 말이 아무리 어설퍼도 웬만하면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인생 경험이 짧은 사람들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굳이 가만히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말씀 하시라고 하면 그제서야 못 이긴 듯 간결하게 한마디쯤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막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살면서 남에게 들은 말들 중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으실까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 말은 보통 잊을 수 없는 막말은 아닌가요? 그래서 평생 가슴 속에 맺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로 입은 상처는 문신이나 수술 자국보다 깊어서, 특히 어려서 들은 막말이나 모욕은 거의 회복 불가능에 가까워서 일생을 통해 골마갑니다. 하지만 정작 말한 사람은 말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러하니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하여 가차없이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 전에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상대방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어릴 적 학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타고난 미인이라 같이 다니면 남자들이 길을 걷다 뒤를 돌아보았으며, 식당을 가면 종업원에게 구애의 쪽지를 받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으며 요즘 말로 팩트폭행이라 불리는 독설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말이지 동생은 자신의 독설이 상대방의 인생에 득이 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남자친구들마다 세 달을 못 견디고 그 친구의 독설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종종 동생의 팩트폭행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여러 개의 칼날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죠. 문제는 그것이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 없어서 더 아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 동생도 아쉬울 게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죄다 나가 떨어져서 그 미모의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아쉬워서 1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능력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어서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다며 떠들었던 그 말들이 막말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말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인 것을, 막말 뒤에는 뒤늦은 후회만 남을 뿐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억측을 삼가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를 키우실 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아이가 무엇을 사면 경제관념이 없다라거나 친구와 외출이 잦으면 무엇에 빠져 있다며 걱정을 한가득 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자녀를 불러놓고 다그치는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그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고 결국 모든 게 오해였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머쓱해진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억측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한 번이면 걱정돼서 벌어진 따뜻한 해프닝으로 끝날 텐데 억측이 계속되면 억측만 계속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심하면 생고집 피운다는 소리마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억측 때문에 사람이 우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법 나이도 먹은 사람이 상대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말하면 그 순간 권위가 떨어지고 경솔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지요. 억측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추측이기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 억측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억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인생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조언을 먼저 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세요. 남의 말에 경청하세요. 공격적인 말투를 자제하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의 노인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하는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신을 가장 잘 보살피고 소중히 여길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건강한 몸과 마음. 말은 참 간단한데 그러려면 챙겨야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데카르트라는 핸드폰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30분에게 무료 나눔도 하려고 합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앱은 우리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앱으로 이것만 핸드폰에 설치하면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제시하는 뇌 건강에 좋은 것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제일 처음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로 여러분들의 뇌의 나이를 측정해주며 여러분의 뇌 컨디션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따분하면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데카르트에서는 가벼운 퍼즐이나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총 5종으로 사고력, 기억력, 계산력, 언어력, 집중력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들에 특화된 30종 이상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어 쉽게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까먹고 하지 않는 날에도 데카르트에서 자동으로 알림까지 오니 편리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적에 따라 다른 데카르트 사용자분들과 경쟁도 할 수 있어 도전의식과 더불어 상위에 올랐을 때의 뿌듯함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몸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운동 영상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쉬고 싶을 때 필요한 힐링 영상이나 ASMR을 손쉽게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장년층에게 맞는 손쉬우면서 효과 좋은 운동 영상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면 유튜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운동 영상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매번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찾아내는 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에서는 우리 연령대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제공해주니 참으로 편리했습니다. 특히 퇴행 예방, 부위별 운동이나 셀프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상도 있어서 노년기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컨텐츠에서는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지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에서는 왕초보 영어 표현 같은 학습 코너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천천히 가르쳐주니 나이가 있어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우리 노인 세대가 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의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 사용법도 영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이것을 익혀두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가게를 가셔도 헤매시는 일 없이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실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는 노인을 위한 앱이라는 것이 너무 생소해서 어리둥절했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 데카르트는 단순하고 가벼운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요. 구글에서도 올해의 최우수 앱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배달의 민족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55억 원의 투자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에서 만든 앱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채널과 우리 구독자님의 댓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려 30분에게 한 달 무료 이용권을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데카르트 앱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하신다고 적어주시면 10일 후에 30분을 추첨하여 공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체 결제 청구 없는 한 달 전액 무료 이용권이니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노인을 위한 앱이라는 게 있었다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 좋은 것을 몇 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드렸다면 어땠을까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침묵입니다. 평소에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셔서 그것밖에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라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아버지의 소박한 어휘사전에는 등재되지 못한 낯선 단어였죠. 그 대신 아버지는 미세한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했음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 섭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 또래의 노인이 된 요즘 부쩍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짜증이나 남 탓을 안 하셨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자식들을 지켜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 자매는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의식 없이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늘 제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요즘 같은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해주시던 토끼갈비탕, 꽁도리탕인데요. 저는 중년 언저리까지도 왜 한 번도 우리 집은 닭도리탕이나 소갈비탕이 아닌 꽁도리탕, 토끼갈비탕을 먹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겨울이면 잡아서 빨갛게 양념하여 먹는 그저 별식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아버지가 산에 가서 직접 덫을 놓고 꿩과 토끼를 잡아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거나 싫은 기색 없이 꿩과 토끼를 잡아다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그 어렵던 시절에 기억하면 찢어지는 가난의 아픔보다는 맛있었던 꽁도리탕과 토끼갈비탕이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크고 나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다시는 걸어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치매까지 와서 자식들을 못 알아보았지만 저희 자매들은 당연하다는 듯 서로 도와가며 아버지를 돌보았죠. 저녁 밥상에는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올라갔고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사위들이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얘들아,
나 여기 안 있을란다. 여기는 도저히 못 있겠다.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집으로 모셔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가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도 묵묵히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원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뭔가를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저 최선을 다하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씩 제가 나이 들어서 맞게 되는 난처함도 심리적인 나약함도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막연히 나이가 들면 적어도 50이 넘으면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그냥 하루하루가 낯선 건 20대 때와 똑같았죠. 분명 아버지도 한 인간으로서 처음 겪게 되는 50대와 60대가 있으셨을 텐데 지금 곁에 안 계신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 들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가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휴, 저러면 앞으로 어찌 사려고. 이 녀석이 대체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나. 하지만 요즘같이 복잡다양한 세상에 제가 다 안답시고 훈수두려 한마디 한다면 혹시라도 아이가 더 힘들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못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속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한 미소가 배시시 나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도 몇 개월 뒤나 몇 년 뒤에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때 말 안 했길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한 번씩 집에 휴가를 내서 오면 그냥 푹 쉬고 가라고 먹고 싶은 것 해주고 늦잠을 자도 아무 말 안 하고 푹 쉬고 가게 합니다. 딸이 문득 엄마 나 살쪘어 하고 너스레를 떨면 그냥 한 번씩 웃어줄 뿐이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거울 속에서 익숙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거울 속에서는 누가 떠오르는지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면 구름과 안개 소식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름과 안개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이 길 위에 떠 있으면 그것을 안개라 부르고 안개가 하늘에 떠 있으면 그것을 구름이라 부릅니다.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를 안개로도 기억할 수 있으며 구름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제 자식들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제가 가버리고 없는 세상에서 제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록장을 남겨볼 생각입니다. 남들처럼 크게 벌어놓은 재산이 없어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만의 소중한 유산이라고나 할까. 딸아, 아들아, 너희도 중년과 노년은 처음일 거야. 이때는 갑자기 관절도 많이 나빠지고 특히 여자는 갱년기라는 게 온단다. 갑자기 열이 치고 오르면 힘들 수도 있으니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식욕을 하는 방법도 좋아. 그렇게 오늘은 이러한 구절로 시작되는 기록장을 쓸 예정입니다. 제가 없어도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헤매지 않길 바라며 좋은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라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다들 우러러보는 장엄한 구름으로 참된 어른으로 기억되시라고 오늘은 구름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